예, 이번 시간엔 399페이지 도급 위임이죠. 먼저 도급부터 보겠습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좀 완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이분이 일을 완성을 해줍니다. 일을 완성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고요.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료식 낙성이라는 얘기는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는 얘기고 계약서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은 일을 완성하거나 또는 물건을 공급한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급인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고요. 그리고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니까 일의 완성 내지는 목적물 인도와 보수 지급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 요거밖에 낼 게 없죠. 그래서 거기 도급 보니까 399페이지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쌍무계약이면서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동그라미 3번 수급인의 일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급해야 되는 보수는 말이 보수인 것이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의 물건이나 노무 제공으로도 보수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수급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당연히 일을 완성해야 되는 의무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부합된 정도의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의 내용에 부합되는 정도의 일을 완성을 할 때 직접 할 수도 있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수급인이나 이행 보조자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은 도급인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동시 이행입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는 이를 완성한 후에, 그러니까 완성 또는 인도 시와 보수 지급은 동시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을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일을 완성하는 데는요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완성 비용은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혹시 보수 안 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완성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이 목적물을 주 재료를 도급인이 공급하고 얘는 공사만 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니까 그때 수급인은 공사비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도 수급인이 공급을 했다. 그럼 수급인은 자기가 공급해서 자기 물건으로 자기 노력으로 만든 물건이 있다. 그럼 그 물건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권을 주장해야지 유치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도급인 소유인 때 수급인은 보수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건설 도급 계약, 건축 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완성하기로 한 날 완성이 안 되면 도급인에게 손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혹시 일을 완성하기로 한 날이 며칠이다? 7월 1일인데 8월 1일 날 일을 완성했다. 그럼 한 달 동안 뭐가 생긴 거예요? 이행 지체가 생겼죠. 지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정하기로 하는데 이걸 지체상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체상금에 관한 채권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행사하는 채권이에요. 보수에 대한 채권, 보수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행사하는 권리고요. 그럼 보수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아니잖아요. 일의 완성 또는 목적물 인도와 보수 채권이 서로 쌍무계약성의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지 지체상금 채권과 보수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횡포 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공사 도급 계약 시 수급인의 목적물 완성 또는 인도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수급인이 공사 완성을 지체해서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이 공사 완성으로 인해서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자, 그다음에 그 보수 지급과 하자 보수 의무, 자 이런 경우에 판례로 봐야 될 게 2번 판례입니다. 도급공사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이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청구했어요. 일이 완성됐으니까 보수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보니까 완성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자 등이 있네요. 그러면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건 모르겠으나 아예 하자 여부는 언급도 안 하면서 그냥 돈 못 줘. 왜? 네가 잘 알잖아. 뭐 요즘에 원님 재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네가 잘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만큼은 내가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으나 무조건 그러한 언급도 없이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요. 거기 4번에 있는 판례도 보시면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래요. 여기는 몇 개는 없는데 여기 나오는 판례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2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여기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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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렇게 분할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5억을 지급할 때는 여기 있는 하자들 다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5억을 지급할 때는 여기 있는 하자들을 다 보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5억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한 하자들 보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5억 원을 지급할 때는 여기 있는 하자들 다 보수 요구할 수 있는데, 이 5억 원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하자가 새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자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5억 원 줄 때는 이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고쳐줘야 5억 원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완성된 부분은 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할 때 이미 완성돼서 기성고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요걸 요구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늦게 발견한 하자의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면 하자보수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서 하자보수 비용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 공사가 완성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돼야 공평과 신의 측에 부합이 된다. 여기 지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전부 합쳐보니까 1억 원이다. 여기는 5억 원 줘야 된다. 이건 하자보수가 다 됐는데 이건 하자보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각각 합쳐서 1억 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하자보수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4억 원만 지급해야지 5억 원 전액을 지급 거절할 수는 없어요. 동시행 항변권 주장하면서 지급 거절할 수는 없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이에요. 자, 재료 대부분이나
주 재료를 누가 공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급인이 재료 전부를 제공한 때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취득하는 거고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제작물의 공급 계약 이것도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요.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 667조에 보시면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된 성취 부분에 완성전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자가 중요치 아니하지만 보수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이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공사를 했는데 계단 공사가 그렇죠. 뭐 계단의 모양이 조금 뭐지 그렇게 그리냐, 그죠?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단 공사를 했다라고 볼게요. 이거 15cm로 해야 되는데 17cm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층이 뭐야? 한 층이 20개니까 20cm 높아졌다. 그러면 10층까지 올리면 잘못하면 2m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그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2cm씩 까내려가는 게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주요 구조부 있죠? 주요 구조부, 주요 내력 구조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에 가름하는 즉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급인의 그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급인의 규칙 사유 없이 생긴 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급인의 계약의 해제권이에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요. 목적물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혹시 건물이나 기타 토지 공작물이냐, 건물이나 기타 토지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기타냐? 그럼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 아닌 것들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번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배상액의 산정 시점이에요. 자,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액의 그 산정 시점, 기준액의 산정 시점이 얼마냐,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 후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기준일은 하자 보수일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는 하자 보수 청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완성 시점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날을 시점으로 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책임은 그럼 몇 년 동안 지느냐.
전 3조에 의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랫동안 존속돼야 되는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이 또 길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짜리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671조에 보면 건물, 토지,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그래서 건물, 토지, 기타 공작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건물을 위주로 또는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주로 할 텐데, 이런 지방공사의 하자의 경우에는 인도 후 5년간 담보 책임이 있고,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건 뭡니까? 굉장히 견고한 건물들이죠. 견고한 건축물들이에요. 이런 것들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때는 10년이다 그런 거예요.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에 지방공사 이런 거는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니까 몇 년이에요? 5년이지만 견고한 건물 같은 거 이런 거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은 철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1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때는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667조의 권리,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담보 책임의 면책이요. 이거 면책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전 2조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됐대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다, 또는 얘가 갖다 준 재료를 쓰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다. 이것까지 여기서 책임질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수급인은 전문가라고 봐서요, 도급인의 지시가 부당하다 또는 도급인이 갖다 준 재료가 부적절한 제도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알고도 그냥 묵인 방조했다라고 하면 책임이 또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가 부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면책되지 않는다. 또 특약에 의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알면서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까지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급인의 의무였다고 한다면, 그럼 도급인의 의무는 보수지급이겠죠. 보수지급이 그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도급인의 의무는 보수지급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에요. 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을 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죠. 공사대금 안 주면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아마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네가 유치권을 풀고 목적물 점유를 나에게 넘겨야 내가 이거 임대차 해서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너한테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권 좀 풀어줘라고 얘기하면, 그때 수급인은 그러면 이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 좀 설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 요구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청구에 의해서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그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도급은 언제 종료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급의 공통된 종료 원인 그렇습니다. 계약의 완전한 이행,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능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급 계약이 종료가 되고, 또 기타 사유로 도급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도급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급 계약의 특수의 종료 원인, 그래서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의 해제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이다. 완성 후에는 기타 물건이냐 건물, 토지 또는 공작물이냐에 따라서 기타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성 전에는 도급 계약을 한 후 도급인이 이를 완성에 필요치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이를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게 건물이든
토지의 공작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계약을 완성 전에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도급인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쌍방 서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다음에 판례 좀 한번 보시죠. 뭐 도급은 여기서 끝났는데 판례가 뭡니까? 1번하고 2번 판례 정도 한번 볼게요. 1번 공동 이행 방식에 거기 406페이지에 있는 판례입니다. 공동 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에 도급인이 가지게 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거기 정도까지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공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인데 을이 수급인은 건축공사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토목공사가 여기다가 파일 같은 거 박아갖고 정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토목공사가 자신이 없으니까 토목공사의 전문가인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동수급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 얘네들은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계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조합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조합이니까 이 공사로 인한 채권도 조합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 토목공사를 한 병이 나 토목공사 끝났으니까 나 개인에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하려면 조합의 명칭으로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요거 내용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23회 시험에도 이제 이게 도급에 관해서 23회 시험에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 20일의 기출이 이제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옳지 않은 건데 407페이지에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완성된 건물이죠. 건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이건 완성 전이잖아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있게 될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하자는 중요치 않지만 보수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자에 상응하는 부분만 여기를 그랬잖아요. 5억 원 중에서 요거 합쳐봐야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 정도만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해서 1억 원만 지급을 거절해야지 전액 다 지급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도급이었고요.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인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좀 처리해달라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해서 수임인이 승낙을 하게 됨으로써 위임 계약은 성립을 하는데 이것도 쌍무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이하게 편무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쌍무 계약이면 이건 유상이고 분료식 낙성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을 하면 이거는 무상이 됩니다. 그런데 편무 무상이 원칙인 거예요. 편무 무상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무상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가 원칙이지만 민법 규정에 의한 위임 계약은 전부 쌍무 유상 계약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쌍무 편무든 쌍무든 편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비용은 무조건 성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 유상계약이든 편무 무상계약이든 관계없이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임인 청구에 의해서 위임인이 성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위임에서는 그럼 포인트를 어디다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부탁했고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 권리가 생기겠죠. 권리가 생기고 혹시 금전 같은 게 생겼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수임인이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무,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이 여기는 좀 핵심 내용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 위임 계약은 쌍방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지에 관한 내용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 세 개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무상계약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임인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런데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또 명시의 특약이 없어도 관습 등에 의해서 유상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임인의 의무 보세요. 선관주의 의무다. 그래서 681조에 보니까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 여기에 비용을 선급받아서 이 비용 갖고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임인은 위임인의 업무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위임, 다시 자기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임권. 이거는 제한이 되는 거죠. 우리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관련돼서 그거하고 똑같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위임 사무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렇게 위임 사무를 전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 사무를 처리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위임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위임한 경우에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래서 부불통해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거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위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위임 사무 처리 수반되는 의무인데 수임인은 사무 처리 경과 과정을 보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가 됐다. 위임이 종료가 됐으면은 위임인의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업무 보고해야 되죠.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물건 권리 등의 인도 이전 의무인데 684조에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거 다 누구 줘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당연히 갑에게 줘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의무를 부담했다든지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고 의무는요 갑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임인에게 이전해 줘야 된다. 그런데 혹시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금전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답니다. 이건 일종의 유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이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밑에 줄이죠. 이 경우에는 수임인이 금전 이외의 물건을 수임인이 소비한 때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위임 관계에 있어서 금전 소비 책임은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들을 소비한 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위임인의 의무와 수임인의 권리예요. 자,
위임인의 의무,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비용 지급하고 또 보수 약정했으면 보수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 위임 사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 끝나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는 얘기는 뭐 30일마다 한 번씩 주기로 했다 또는 15일마다 한 번씩 주기로 했다. 그럼 그 기간 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가 됐다. 그래요. 수임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수임인, 업무 처리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관계가 종료됐대요. 그럼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를 받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전제가 되는 거죠. 보수를 받기로 했고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이 끝났다. 그럼 현재까지 완성된, 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완성된 비율에 따라서 보수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설명도 그 내용을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볼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무상, 유상, 위임에 공통된 의무예요. 그래서 위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할 때는 위임인은 수임인 청구에 의해서 이를 성급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래서 411페이지입니다.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요, 금전이나 권리 같은 경우 전부 위임해야 되는데 금전을 혹시 소비했으면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까지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혹시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야. 성급받은 비용보다 더 썼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비용도 당연히 이자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채무에, 이 의무를 이제 채무라고 하게 되면요,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채무가 당장 갚아야 되는 채무다. 그럼 네가 갚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무가 혹시 2년 후에 갚아야 되는 채무다라고 하면 지금 갚아라는 좀 너무하니까 2년 후에 갚아라. 그래, 좋다. 근데 2년 후까지 계속 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가 생겼을 때는, 즉 과실 없이 손해가 생겼다는 얘기는 누가 처리해도 손해는 무조건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임인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그 위임인이 지정해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그 호텔에 사고가 생겨서 부상을 당했다. 그럼 그건 위임인이 갔어도 부상을 당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인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임의 종료예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요. 좀 특이합니다.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절취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의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또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임인이 있고 수임인이 있다.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여기도 사망이나 파산 등에 의해서 위임관계는 종료가 되고, 여기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관계는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리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사, 성, 파 있었죠. 똑같습니다. 대리인이고 본인이라고 보면 되죠. 위임인과 수임인을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우리 대리 쪽에는
본인의 파산은 없지만 여기는 위임인의 파산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임인의 파산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위임 관계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종료의 원인은 또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임의 해제요. 수임인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었다 해서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 계약상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예, 수임인이 위임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때도 이행 불능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냥 즉시 해지하면 되겠지만,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치 상태였다라고 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종료시 특별조치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읽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인이나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하고, 이때는 위임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요. 위임 관계가 종료가 됐는데 갑자기 위임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둘 사이에 사무 처리를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기로 했냐면 80%까지만 해주면 나머지 20%는 위임인이 알아서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80% 상태에서 스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속인들이 이거 업무 파악할 때까지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급박하면 얘가 계속해서 사무 처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위임이 종료가 되면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모두 다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임인이 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통지하지 않아서 수임인이 계속 업무를 집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22의 기출문제에 뭐라고 나왔나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수임인은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그렇죠. 보수약정이 있든 없든 비용을 선급해서 받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는 있는 거고요.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할 때 이를 지급해야 된다. 선급 의무가 있죠. 무상 위임의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과실 없이 손해가 생겼다. 그럼 위임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때에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위임 사무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 사무 처리한 경우에 위임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죠. 승낙을 얻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완전히 틀렸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본소 이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